네, 검찰이 어제 소환조사를 벌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서정국 변호사와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어제 14시간이나 조사를 했거든요. 어제 밤까지 조사하고 오늘 청구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 혐의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증거가 너무 이제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정진상 실장은 이제 3인 성호다, 3명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네. 실제 제가 보기에 3인이 오히려 일체해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 보면 천화동이 1호에 700억은 그분 거다, 그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그분이라고 부를 거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거든요. 나이로 보면. 그게 이제 김만배 녹취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 씨가 이제 다 진실을 밝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남욱 변호사, 이분도 천화동인 1호의 700억은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세금 빼면 428억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혐의가 중대하고 3명이 일체해서 이재명 측의 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외에 이제 1억 4천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례 부분도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8번 나옵니다. 네. 거기도 상당히 증거가 많고, 그다음에 핸드폰 버리라고 한 거는 압수수색 직전에 또 이제 통화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영장 청구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검찰 측에선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런 주장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전에 이미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한번 기각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선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구속영장이 되고 기소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되었나요?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그만큼 아마 속도전으로 그 속도를 더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조사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조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고 범죄 사실만 따져봐도 26쪽 분량이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장 분량에 비해서 조금 빠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조사를 실질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 이미 결론은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입장을 간단하게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한 번밖에 소환 안 하니까 다 하루에 끝내잖아요. 근데 혐의가 지금 이게 영장에 있는 것만 크게 보면 이게 4가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나누어 보면 돈 1억 4천 받은 게 6차례입니다. 원래 조사하려면 이게 하나만 조사해도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부인하는지, 어차피 부인할 거니까 빠르게 입장만은 확인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요식 행위로 영장 청구하기 전에 거치는 이런 이제 절차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 변호사님이 체포영장이 기각된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일주일 근데 전에 기억이 체포영장은 이제 좀 성격이 틀려요. 체포영장은 이제 주로 출석해서 조사에 불응할 때 우리 잡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진상 실장이 언론에 출석하겠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체포영장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이게 죄가 없어서 기각된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4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정진상 실장에게 추가 질문을 하면서 반박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계획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미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아마 기한을 설정해 놓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오늘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사전 절차로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소환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처럼 이런 혐의가 그 엄청난 혐의가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혐의를 조사하는데 고작 14시간 걸리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사실 어제 긴급 체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워낙 검찰이 지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 부인을 이유로 해서 긴급 체포하고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찌됐건 어제는 체포는 하지 않았었고요. 네. 오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진상 실장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혐의를 조목조목 다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하지 않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유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김용 부원장이 전략이 실패하니까 똑같은 전략을 또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률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은 동의를 의미한다. 만약에 법원까지 가가지고 묵비권 해보세요. 제가 무죄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는 이게 다 이야기해요. 검찰에서는 묵비권 해도 법원 가면 이게 다 진술하거든요. 결국 이게 본인이 묵비권을 한다는 거는 거의 뭐 동의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이렇게 보통은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김용 부원장도 그래서 묵비권해서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다투자, 아닌 건 아니고 적극 반박하고 다투자, 이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아마 적극 다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요. 네네. 뭐 물론 이제 시간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뭐 본인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검찰에서 추가로 안 묻고 그냥 이게 부인하면 계속 질문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다음 질문 쭉 넘어가니까 짧은 시간에 실제 14시간이면 실제 조사는 절반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기록 검토하는데도 한두 시간 걸릴 거고 네네. 또 이제 좀 수사하다 보면 휴식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저는 이제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입장만 듣는 빠르게 이런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이게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좀 더 앞당기는데 어느 정도 뭐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까? 어찌됐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어찌됐건 그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김용 부원장의 전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의 칼날이 턱 밑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실장 다음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할 텐데 네. 지금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자칫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검찰의 주요한 증거는 그 피고인들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소환조사에서 검찰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진상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을 꼭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대질 신문은 이제 피해자가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이제 대질해달라고 해서 예. 경찰이 검찰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판단해가지고 대질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게 검찰이 알아서 대질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볼 때는 대질 신문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증거가 많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만 그렇게 진술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남욱 변호사나 또는 이제 김만배의 녹취록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유동규 씨하고 대질할 네.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안 받아준 걸로 보이고요. 그럼 이게 정진상 실장은 억울하면 나중에 재판할 때 유동규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동규 씨가 정인 놓습니다. 정인 놓으면 이게 그때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상대로 계속 추궁하거나 네. 정인 신문을 통해서 억울함을 이렇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지금 남욱 변호사 그리고 녹취록에도 이제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그 대질 신문을 검찰에서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어찌됐건 그 진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 그 대질 신문 없이 과연 법원이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쉽게 수인할까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한 번 정도는 대질 신문에 응하는 게 추후에 그 공판 단계에서 공방에도 저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위 여부를 대질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모든 게 다 기억과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정과 그 일시 그런 행위 같은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후에 검찰 입장에서도 대질 신문을 한번 하는 게 검찰 입장 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시죠? 법원 단계에서 분명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자꾸 이게 그 진술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우리가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이제 변호사지만 제가 1%도 몰라요. 그런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줍니까? 어떤 이게 물적 증거들이 더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진술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그냥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프레임이지 실제는 이게 수사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뭐 지금 이게 그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대질하다 보면 이게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일반 혼자 조사보다 대질은 이제 양쪽에 묻고 적고 하다 보면 하나만 이게 그 한 건만 하더라도 하루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 진술이 혐의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돈 주고 한 거라든지 그러면 이게 수사가 한없이 아마 지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뭐 그게 저는 이게 검찰에 꼭 불리한 건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대질 신문 같은 거는 뭐 권리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예.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대질 신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구속이 되면 이제 그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 대질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법정에서 이제 정지상 실장이 유동규를 정인을 불러서 서로 이제 추궁하거나 탄핵하거나 이렇게 신문이 돼야지 굳이 검찰에서 뭐 유동규 씨를 안 불러도 어차피 이게 진술이 구체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청구를 했고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발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거의 99.999% 발부된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소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나 또는 OR입니다. OR 또는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게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요건이 범죄 혐의가 중대하냐? 뇌물 428억이면 엄청난 중형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승마 지원할 때 형량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30년 이래 놓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20년으로 줄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그 1억 4천만 해도 뇌물은 이게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따라서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상당히 그 중대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잖아요. 근데 도주는 뭐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번에 그 김봉현 씨 라임 김봉현도 이게 발찌 끊고 도망갔잖아요. 네. 도주는 이게 주관적인데 제가 보기에 증거인멸은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 혐의 속에 네. 이미 증거인멸 혐의가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람이 본인 증거를 인멸 안 하겠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번에 또 컴퓨터 그 운영 체계도 바꾼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사의 핸드폰을 위치를 보면 민주당사의 근무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근무한 적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이게 확인서 이런 혐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거의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99% 넘는다. 100이라는 건 없으니까 네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발부된다 봅니다. 네. 99.999% 거의 이제 구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저희가 발부되지 않았을 때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각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냐는 부분입니다. 네네. 충분히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것이거든요. 기각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 더욱더 부담이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주된 증거가 진술 말고도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지금 검찰에서는 거의 막 실시간 언론에 보도되듯이 그런 수사 과정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아마 일정 부분 보도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새롭게 물적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더욱더 수사에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아까 전에 이제 99.99%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결고리에 조금 더 수사력을 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검찰에서는 결국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다. 네. 옛날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경제 공동체, 공동지갑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은 이제 그 정진상 실장의 그 뇌물, 돈이 과연 이게 어디 쓰이는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김용 부원장이 받은 거는 경선 자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선. 그런데 예를 들어 대선에 그 본선에 가면 자금이 또 필요하다. 결국 이제 그 천화동의 1호에 있는 700억, 세금 빼면 428억 있잖아요. 이 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본선 자금으로 보관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이제 그 저는 이재명 대표로 수사 칼날이 향한다. 네. 그래서 놓은 게 바로 정치 공동체다. 결국 이제 그 자금의 용처가 이재명 대표 가장 큰 수혜자 본인의 선거 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행이나 개입, 관여를 확인하려면 정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김 부원장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정 실장은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윗선 수사로 나아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 방금 뭐 정치 공동체라는 말까지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명시를 했죠. 예,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보여준 셈이고요. 네네. 지금까지 공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체포영장인가 여러 가지 영장에서도 계속 이재명 당대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할 것이고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어떤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수사는 할 수 있고 기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될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규 씨도요. 네. 처음에는 이게 다 부인했어요. 본인에게 700억이 자기 거라고 기소될 때 처음에는 본인에게 안고 갈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진실을 다 털어놓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그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용 부원장이 본인이 그 돈 다 썼다. 이러면 이게 본인한테 제가 보기에 징역 한 3, 4년은 옵니다. 그 정도 액수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이게 썼다. 이러면 이게 본인이 집행유예로 풀리나고 오히려 이제 그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누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재수의 딜레마는. 따라서 이제 유동규 씨처럼 김용, 저는 정진상 실장보다는 이게 김용 이분이 더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정진상 실장은 진짜 이게 30년 가까운 운명 공동체고,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시의원과 시장으로 만난 이런 사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만큼 의리나 이런 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진술이 나올지 지금 이게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봐요. 네. 네, 법원의 판단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국 변호사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